사실 프리미어리그 15위 토트넘, 분데스리가 15위 호펜하임. 누가 더 멍청한가? 여기서 지는 자가 진짜 부진. 네. 이기면 반등 가능성. 약간 요런 류의 경기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역시 18팀 중에 15위보다는 20팀 중에 15위가 나왔다. 네, 토트넘이 한 골 차로 3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부상자가 좀 많이 있는 두 팀의 경기였는데 특히 뭐 토트넘은 우리가 프리뷰 때도 얘기했지만 네. 거의 선발 라인업 짜기가 힘들 정도였거든요. 그렇죠. 거의 그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는 1군 자원 더 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어. 그냥 다 넣고 왼쪽 윙어만 손흥민이냐 아니면 요즘에 그래도 조금 좋은 모습 보여줘 온 마이키 무어냐 요 중에서 고르는 거였는데 현지 매체들이 무엄하게도 뭐 마이키 무어가 손흥민보다 나으니까 뛸 거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어림없죠. 포스텍 감독은 제코가 석자예요. 그리고 제코가 석자일 때는 최상의 라인업을 내놔야 되는데 그럴 때 무어가 손흥민보다 뭐 드리블 좀 요즘 몇 개 보여줬다고 앞에 나와? 그럴 일은 없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오면서 토트넘의 그런 선발 라인업이 완성이 됐고요. 이날 교체로 뭐 요즘 많이 안 쓰는데 1군 교체 자원은 마이키모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찍 교체된 건 마이키모 하나였고 히샬리송이 선발로 나왔다가 부상 복귀 후에 첫 선발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날 막 7, 80분씩 뛰게 했다가 한번 다시 들어오면 세 다시 더 빠지는 거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안 된다. 무조건 쉬어. 마이키모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후반에 진짜 안 쓰는 선수들인데 랭크셔랑 올루셋이 맨날 벤치만 앉는 친구들이 들어오면서 주전들의 체력 안배를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토트넘이 3대2 승리를 거둔 그런 간신히 그냥 있는 1군 쥐어짜가지고 거둔 그런 승리였습니다. 자, 이날 토트넘의 특징은 유독 롱패스가 좀 잘 됐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원래도 롱패스 성공률이 리그에서 48.1%로 괜찮은 편인데 이날은 65%, 34회 중에 22% 성공으로 팀 전체가 65%라는 좋은 확률을 보여줬다. 이런 경기였고요. 이날 토트넘은 속공이 잘 됐어요. 그러니까요. 네, 마치 그 뭐 콘테, 누누 이때의 토트넘을 보는 것 같은 하이라이트 보면 거의 그런 느낌인데 전반 3분에 페드로 포르가 앞으로 빵 찬 거를 메디슨이 잘 받아서 선제골을 넣으면서 3분 만에 선제골. 이제 이미 토트넘이 굉장히 유리해진 거죠. 근데 요즘 토트넘 흐름으로 볼 때 먼저 2골을 넣든 3골을 넣든 충분히 따라잡힐 수 있는 예전에 역전승 전문이었다면 지금 역전패 전문인 그런 팀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날도 그 골을 당하지 않으려면 결국에는 상대가 막 공격적으로 몰아붙여 올 때 그 배후를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속공의 위력이 중요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선제 실점을 내준 다음에 막 공격으로 몰아붙인 팀들 있잖아요. 그런 건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가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득점할 확률도 1, 실점할 확률도 1이라고 쳐요. 근데 우리가 배 공간을 비워두는 거를 뭐 또 수비 숫자가 줄어드는 거를 감수하면서 공격으로 밀어붙이는 팀은 득점할 확률을 한 1.2 정도로 올리면서 실점할 위험은 1.5 정도로 높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물론 조직력으로 이걸 극복한 팀들도 있지만 뒷방 맞을 확률이 내가 넣을 확률보다 더 높아. 위험해. 하지만 그래도 득점할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거란 말이죠. 이날 선제 실점을 내준 호펜하임이 뭐 그렇게 과감한 경기 운영을 택해서 사실 지배는 했어요. 뭐 점유율을 지배한 건 아니지만 슛 횟수가 22대 8로 슛을 엄청 했고 뭐 이렇게 오래 질질 끌지도 않았습니다. 뭐 토트넘 문전에 장신 선수 한 2-3명 집어넣은 다음에 뭐 끌지마 크로스 빵빵 올렸어요. 이런 공격을 계속했는데 호펜하임이 그걸로 효과를 2번 봤지만 토트넘이 역습으로 먼저 2번 달아나면서 이제 점수차를 먼저 벌리고 따라잡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토트넘의 속공 뒷방 때리기가 호펜하임의 공격보다 더 강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3대2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여기서 말한 그 2번의 뒷방 때리기를 맡아준 선수는 둘 다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전반 23분에 상대의 패스 미스를 메디슨이 가로챘고요. 이거를 드리블해서 전진한 다음에 왼쪽에 손흥민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손흥민은 수비를 앞에 두고 슈팅 각도를 여는 드리블 한 다음에 왼발로 마무리했는데 이게 행운의 굴절로 연결이 되면서 골키퍼가 막을 수 없는 궤적으로 골문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토트넘이 그리고 한 골을 먹혔어요. 그래서 1대2가 됐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토트넘 최근 흐름상으로 봤을 때 무승부 주거나 아니면 자칫 패배도 될 수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여기서도 손흥민이 나섰습니다. 후반 33분에 마이키모의 패스를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것과 비슷한 패턴으로 마찬가지로 득점했는데 이번에는 깔끔하게 이제 낮게 깔리는
슈팅으로 반대편 골문에 공을 꽂아 넣었습니다. 오랜만에 손흥민 선수의 파괴력이 빛난 경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이번 시즌에 처음으로 유로파리그 필드골을 넣었습니다. 네. 이전까지는 AS 로마와 경기에서 페널티킥 골을 넣은 게 전부였는데 필드골 오랜만에 넣으면서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예, 손흥민은 뭐 페널티 박스 안에도 자주 진입해서 상대 수비를 위협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슈팅이 3이었는데 이 중에 유효슈팅 2회 다 들어갔죠. 드리블 성공 1회, 키패스 1회. 그리고 평소보다 수비 지표는 조금씩 적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호펜하임이 수비가 불안했던 측면도 있지만 이 결국에 수비가 아무리 불안해도 우리의 결정력이 없으면 득점을 할 수 없거든요. 하지만 토트넘에는 최고의 결정력을 가진 손흥민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호펜하임의 불안한 수비 또 득점을 하기 위해서 한껏 올려선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었다. 그래서 토트넘이 오랜만에 좀 승리로 컵 대회에서는 그래도 계속 승리를 하면서 그래도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뭐 아까 토트넘이 이번 시즌 역전패 전문이다 얘기를 했는데 이번 시즌 선제 이제 앞서 가다가 승점을 드랍한 경기가 7번이나 있다고요. 3무 4패 굉장히 많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선제골을 넣어도 가장 불안한 팀이 토트넘이다. 최근에도 뭐 그런 사례가 딱딱 떠오르잖아요. 가장 최근에도. 그쵸. 네, 뭐 에버턴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팀은 좀 불안한 팀이다. 근데 그 불안함을 불식시키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 뒷공간을 공략하는 효과적인 역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걸 손흥민이 간만에 잘 맡아줬고요. 그리고 이제 토트넘이 시즌 초반에 좀 성적 그래도 좀 더 괜찮을 때 유로파리그 3연승 하면서 승점 벌어놓고 그 뒤에 3경기에서 2무 1패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간만에 승리하면서 4승 2무 1패로 승점 14점이 되면서 8강을 통한 다음 최종전까지 했을 때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지 8강을 통한 다음 토너먼트 직행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였습니다. 예, 마지막 경기가 엘프스보리와 홈 경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토트넘이 16강 직행에 매우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이게 그 왼쪽에 있는 게 아스널전 손흥민의 히트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호펜하임전 손흥민 선수의 히트맵입니다. 딱 봐도 많이 달라 보이죠? 예, 이게 달라 보이는데 손흥민 선수가 확실히 호펜하임전에서 어떤 공격적인 모습을 자주 보였다. 이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상대의 페널티 박스 안에 진입해서 빨간색 점이 진하게 있는 게 자주 들어갔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왼쪽 오른쪽 중앙을 오가면서 뛴 거는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 선수가 히샬리송 교체 아웃된 뒤에는 중앙 공격수 그리고 중앙 공격수일 때 오른쪽 윙어 클루세스키랑 포지션 체인지해서 오른쪽 측면까지 나갔기 때문에 뭐 오른쪽에 나가 있는 것까지 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역시나 이 빨간색 점이 페널티 박스 안에 많이 찍혀 있다는 거, 좀 더 올라가서 뛸 수 있었다는 거, 여기가 좀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알 수 있듯이 이제 손흥민 선수가 호펜하임전에서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게 아스날전에는 수비 진영에서도 좀 발자국이 많이 찍혀 있는데 그에 반해서 좀 공격적인 모습으로 많이 뛴 게 이번 호펜하임전에서 활약할 수 있었던 비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은 뭐 두말에 뭐 하겠습니까? 이게 입단 시즌인 2015, 2016 시즌 제외하면 몇 시즌 리그 두 자릿수 득점 한 선수고요. 가장 저조했던 2022, 2023 시즌 아나골절도 있었고 스포츠 탈장도 있었던 그 시즌에도 결국에는 리그 10골 넣고 시즌 14골 넣었던 그 선수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최근에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라는 지적이 나오곤 했는데 이게 뭐 손흥민 선수의 개인 기량의 뭐 저하도 일정 부분 그러니까 나이에 따른 이제 신체적 능력의 저하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수는 있었겠지만 사실 그보다도 어떤 측면에만 머무르는 전술적 역할이라든가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잦은 수비 가담을 한다 이런 게 조금 고려되지 않은 비판도 있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많은 손흥민 선수를 비판하는 보도에 대한 결과도 이거였습니다. 손흥민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가 결론이긴 했는데 이번 호펜하임전은 손흥민 선수를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약간의 힌트가 되는 그런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 이제 만 32살이고요. 이번 시즌 끝나면은 33살이 됩니다. 예전처럼 모든 걸 수행하면서 경기를 소화할 수 없고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결정력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앞으로는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게 토트넘이 남은 시즌 그래도 점점 순위를 올려서 중위권 아주 좀 운이 따라준다면 중상위권까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술적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결정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는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우선 이제 손흥민의 동갑내기 모하메드 살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수비 가담을 비교적 덜 하는 방향으로 이제 전술적 보조를 해줘서 공격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고 이번 시즌에 사실 슬롯 감독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수에게 일정 부분의 수비 가담을 요구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살라는 살라잖아요. 그 여전히 살라도 수비 가담을 비교적 덜하는 편. 그러니까 전방 압박을 좀 강하게 가져가되 그래서 수비 가담은 좀 덜하는 편으로 해가지고 결정력을 극대화시켰고 이번 시즌에 커리어 하이에 가까운 그런 성적을 내고 있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역시 레알에서 점점 시즌이 지날수록 득점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특히 거의 이제 유벤투스로 떠나기 직전 한 두세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지네딘 지단 감독이 체력도 충분히 보충을 해줬고 그 다음에 득점에만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결과적으로는 호날두가 발롱도르를 2016년, 2017년에 연속으로 타는 그런 결과까지 나왔죠. 그러니까 그런 방향성처럼 이제 살라랑 호날두처럼 손흥민도 결정력이 매우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도 앞으로는 토트넘에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면은 토트넘의 경기력과 함께 손흥민의 경기력도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손흥민 정도면 체력 관리 해주는 편임 그것도 맞습니다. 뭐 요즘에야 선수 없으니까 선발로 계속 쓰는 거고, 뭐 플레잉 타임은 조절해주고 있긴 한데 저는 경기장 내에서 맞는 롤이 너무 과도하게 많으면 안 된다. 이게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이날 손흥민 선수가 넣은 두 골의 공통점은 뭐 측면으로 쫙 벌린 다음에 측면부터 돌파에 들어가서 골을 넣는다 뭐 이런 케이스도 손흥민이 있긴 있었지만 손흥민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이제 득점 패턴이 중앙에서 속공 상황에서 다른 선수가 공 운반하다가 혹은 다른 선수가 패스 기점 역할을 해서 손흥민이 공을 몰고 막 장거리 드리블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이제 침투에 가까운 상태로 공을 받은 다음에 상대 수비 한 명 정도만 제치고 넣는 거. 이게 사실 여러 명 제치는 경우도 있죠. 벌리전처럼. 근데 뭐 그런 거를 맨날 할 수는 없고 그쵸. 그런 거를 이제 30대 중후반에도 할 수는 없고 이제 한 명 정도 제치고 넣을 수 있는 상황까지 세팅해 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날 메디슨이 키핑 후에 주고 또 이제 두 번째 득점 때도 뭐 패스한 다음에 마이키 무어가 짧은 드리블 후에 주고 이렇게 대신 동료들이 공을 운반해 주고 손흥민이 상대 수비 한 명만 놓고 주춤주춤 왼발이게 오른발이게 이걸 할 수 있을 때 이제 효율이 난단 말이에요. 손흥민은 이 정도의 상황을 세팅해 주면 세팅한 대가를 이제 충분히 팀에 돌려주는 선수이기 때문에 세팅을 해줄 필요가 있다. 네가 우리 팀의 주장이니까는 더 힘든 상황에서 축구해 이거 말고 네가 좀 나이가 들어서 에너지 레벨은 떨어질 수 있지만 뭐 여전히 우리 팀의 최고의 선수니까 너의 최고의 상황을 세팅해 줄게. 그럼 손흥민을 보호할 선수들을 주위에 배치해 줄게. 이게 맞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마이키 무어랑 손흥민 중에 누가 왼쪽 윙어로 적합한가? 뭐 이거는 이제 애초에 잘못된 얘기고 마이키 무어가 이제까지 그나마 좀 보여준 게 드리블이나 이런 쪽이라면 뭐 마이키 무어가 뭐 좀 재능이 있다? 팀에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 마이키 무어든 누구든 손흥민이랑 조합하기에 적합한 카드를 찾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이 드리블을 안 해도 되게 무어가 대신 드리블을 한다. 이런 식의 조합이면 되는 거죠. 무어가 흔들고 옆으로 주면 손흥민이 슛을 할 수 있게 세팅을 해준다. 뭐 이런 느낌으로. 손흥민의 이제 마무리, 파이널 패스의 지능도 손흥민이 팀 내 1등이에요. 메디슨은 뭐 여러분 토트 경기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시범쾅으로 득점하고 먼 거리에서 킥력으로 이제 어시하고 이런 게 장기인 선수지 스루 패스는 손흥민이 더 잘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특히 원터치나 좁은 공간에서의 연계는 압도적으로 손흥민이 더 잘해요. 손흥민은 좁은 공간에서 늘 살아온 선수고 메디슨은 역습 위주로 해온 선수이기 때문에 경험 자체가 갭이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손흥민은 이제 어떤 물 흐르듯 하는 어떤 소금 치는 정도의 경기 운영과 마무리 이런 거에 집중하게 해주고 뭐 수비 가담, 드리블을 통한 공 전진 이런 거를 다른 선수들한테 좀 분산시키는 게 맞는 어떤 팀의 조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라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몇 경기 하면 방전됩니다. 호날두도 레알 때부터 굉장히 전술적으로 배려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유벤투스에 간 뒤에 호날두를 많이들 기억을 못 하실 텐데 호날두가 유벤투스 두 번째 시즌 때 감독이 그걸 시켰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팀 플레이 비중을 엄청 늘린 적이 있어요. 호날두가 내가 못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말하는 듯이 공 몰고 엄청 다니면서 경기 운영하고 막 다 풀어주고 이렇게 짬을 좀 찼으니까 이제 어렸을 때처럼 막 이상한 드리블만 하는 게 아니고 되게 경기 운영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반 시즌 하니까 경기력 떨어지더라고요.
30대 중반쯤 되면 너무 많은 짐을 지우면 항구적으로 가지 못합니다. 아하. 예, 이 선수를 1년 내내 결정력을 뽑아먹고 싶으면 손흥민을 배려해야지. 손흥민이 뭐 득점왕 할 때보다 지금 폼이 좀 떨어지긴 했는데 폼은 관리해주면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그쵸. 클래스가 떨어진 게 아니고 폼이 떨어진 거니까. 그 둘째로 만약에 떨어진 폼이 좀 계속 갈 수도 있지만 나이를 먹는 거니까 손흥민이 폼이 여기서 이 정도로 떨어졌다 해도 다른 애들은 다 이 정도예요. 예, 손흥민이 여전히 팀 내 최고 선수이기 때문에 손흥민한테 세팅을 해줘야죠, 맞게. 예. 그게 손흥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팀이 살려면 그렇게 해야지.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팀 전반적으로는 뭐 압박을 많이 하고 이런 팀을 짤 수도 있지만 압박의 대명사인 바르셀로나에서도 압박의 대명사인 클럽 축구에서도 메시나 살라는 약간 좀 면제, 번외, 예외 그쵸. 이런 칙을 받은 것처럼 한 명 정도는 적당히 위치 잡는 신용만 하고 나머지가 뛰면 되거든요. 예. 그렇게 짜면 됩니다. 손흥민은 그런 대접해줄 충분한 자격 있는 선수고 주변에 또 젊은 선수 많이 샀잖아요. 배치해주면 되거든요. 예. 뭐 이를테면 뭐 되게 단적인 예로 바르셀로나가 메시에 덜 뛰어도 돼. 라키티치가 네 뒤에서 죽어라 뛸 거야. 라키티치 그 역할로 영입해가지고 그 역할로 죽어라 뛰면서 같이 스트랩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근처에 맞춰주면 돼요, 퍼즐을. 예. 그러면 이제 팀 컨셉을 안 해치고 손흥민의 어떤 에너지를 공격에 온전히 쏟을 수 있게 해주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또 마침 젊은 선수도 많고 최근에 베리발도 점점 폼 올라오고 있고 네. 그레이는 뭐 워낙 이제 만능 자원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파페사르 같은 선수도 이제 에너지가 최장점인 선수잖아요. 그쵸. 그런 선수들 중에 누구를 어디에 배치할 것이냐. 근데 그 선수를 어디에 누굴 배치했을 때 뭐 이를테면 파페사르가 중앙으로 막 드리블에 들어가면은 손흥민이 걔를 위해서 수비를 찢어주려고 측면으로 벌려. 이런 거 말고 네? 그런 거 말고 이제 맞는 퍼즐을 짜줘야 된다 이거죠. 예. 예. 그런 얘기입니다. 네.